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마이크로 같이. 따로 써야 되는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기술연구소의 김준원입니다. 오늘 여기 특별 강연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거는 훨씬 작은 강의실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몇백 명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등학생 몇 명쯤 되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고등학교 아니신 분들, 중학생 손,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많네요. 예, 제가 여기 초중고가 골고루 섞여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돼서 좀 쉽게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한번 들어보시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기술연구소 소속입니다. 아마 여기 광주 계신 분들일 테니까 대부분 광주과학기술원 다들 들어보셨죠? 네. 하지만 고등과학기술연구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기 한 명 있네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모이실 것 같은데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안에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입니다. 이름에서 딱 보시겠지만 고등과학기술연구소, 뭘 연구하는 데 같아요? 그렇죠, 광기술, 빛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빛을 연구하는 데 중에서도 저는 그 중에서도 나노 입자와 관련된 어떤 광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 대중 대상으로 강연은 처음 해보는데, 그래서 이 강의를 요청받고 이제 어떤 타이틀로 이제 강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노 입자로 원하는 색깔의 빛만 증폭시킬 수 있을까? 자, 대답은 예스겠죠? 설마 없는데 제가 이 타이틀로 강의를 하진 않겠죠? 자, 한 번은 넘어가네요. 이 타이틀에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색깔의 빛, 빛의 색깔. 먼저 빛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색깔이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개해드리며 색깔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돼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나노 입자, 나노가 뭔가, 그리고 나노 입자가 뭐길래 이 빛하고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나노 입자가 빛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빛이 증폭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빛의 색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괴테 들어보셨죠? 네.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독일의 대문호인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색채론이라는 색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책을 썼습니다. 아마 다들 처음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뉴턴의 어떤 그 빛에 대한 해석과에 좀 부딪혀서 실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나름 굉장히 합리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색에 대해서 고찰해본 책입니다. 그 괴테가 색채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은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1000냥이면 그 눈은 900냥이라고 하죠. 그만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중에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가장 큽니다. 80%의 정보를 얻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각 안에서도 밝고 어둡고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 주는 정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색깔을 인식할까요? 일단 색을 인식하려면 빛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면 눈 안에 망막에 빛을 인식하는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밝고 어둠을 인식할 수 있는, 명암을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 원추세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사람은 3가지 종류의 다른 원추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원추세포는 빨간색이 들어왔을 경우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 빛에 받았을 때 뇌로 그 전기적 신호를 가장 강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세포는 녹색, 어떤 세포는 파란색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빛이 들어왔는데 얘는 강한 전기 신호를 내는데 얘들은 별로 신호를 안 보낸다. 이러한 상대적인 크기를 뇌가 판단을 하면 이게 빨간색이네, 이게 파란색이네, 그리고 이게 초록색이네. 또 이 2개가 섞여서 들어오네. 예를 들면 레드와 그린이 합쳐진 옐로우 색깔이 들어왔을 경우 얘도 반응하고 얘도 반응하니까 비슷하게 반응하니까 이거는 옐로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빨주, 노초, 파남보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색은 빨강에서 보라색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가시광선이라 하는데 해석을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어떨까요? 이게 잘못... 잠시만요. 버튼을 잘못 눌렀... 예, 개를 봅시다. 개, 우리 아주 친한 동물인 개. 개의 경우에는 원추세포가 2종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것처럼 RGB가 아닌 블루와 옐로우 2가지로 이루어진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는 빨강색을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얘가 볼 수 있는 색깔의 영역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 동물 한번 볼까요? 새나 벌, 거미와 같은 곤충들은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새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원추세포가 1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바로 자외선을 인식할 수 있는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는 우리처럼 이 가시광선 영역을 다 본과 동시에 자외선까지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눈에 예를 들면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어떤 이미지를, 자연을 본다고 생각할 때 개 눈에는 아마도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가 실제 어떻게 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아까 개가 반응할 수 있는 세포가 블루하고 옐로우 2가지라는 가정하에 그걸로부터 상대적인 전기 신호가 들어갔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제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면 아마 이 붉은색은 다 이런 옐로우 계통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물을 봤을 때 그 원추세포를 가지고 그 반응 곡선을 알 수 있다면 이런 각각의 동물이 어떤 식으로 보일지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엔 새의 경우 UV도, 그러니까 자외선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어디에 주로 있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투명한 아크릴판이나 이런 걸로 만들다가 요즘 들어서 이런 약간 독수리나 매와 같은 이런 스티커를 많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들이 부딪힐까 봐. 맞아요. 새들은 이 유리가 인공적이니까 투명하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빠르게 날다가 부딪혀서 추락합니다. 그렇게 죽는 새의 수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새들이 무서워하는 동물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맹금류들을 스티커로 붙여서 새들이 접근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효율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방식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의 조류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새는 사람보다 하나를 더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뭘 더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외선. 그럼 우리는 자외선을 못 보죠. 자외선이 빛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게 우리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집 창문에 이런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별로 안 좋겠죠. 고층 아파트라고 이런 걸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투명한 어떤 창을 원합니다. 밖에 있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근데 새들은
투명하지 않게 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 차이가 바로 자외선. 자, 이 회사에서는 이 유리판을 만들 때 내부에 이러한 자외선만 반사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봤을 때 이거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새들은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그물같이 되어 있는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새들이 봤을 때 이 사이즈가 내 몸 사이즈보다 크네? 작네? 그래서 통과하기가 힘들겠다 하고 이리로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리를 사용한다면 새들은 부딪히지 않고 우리의 시야는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시광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빛의 색깔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걸 빨간색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걔가 봤을 때는 빨간색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값으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명확한 어떤 빛에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특성을 가지고 이 각각의 색깔의 빛들을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파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고등학생분들은 배웠죠?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를. 아마 초등학생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자, 빛은 전자기파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섞여 있는 파동이에요. 파동은 이렇게 가는 게 파동인데 여기에 전기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전기장, 자기장이 번갈아 가면서 파동으로 진행한 것을 전자기파라고 하고, 빛이 가만히 보니 전자기파의 일종이더라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그럼 이게 파동이면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의 주기가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주기가 되면 그 한 주기만큼의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빛들을 딱 분석을 해서 빛은 그 각각마다 파장 그리고 주파수 이런 고정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색깔별로 살펴봤더니 빨간색 연역의 과시광선은 그 파장이 750 나노미터, 그리고 색깔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파장이 짧아지더니 보라색은 380 나노미터 정도,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초단파, 라디오파 이 전부 다가 다 어떤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더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장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요 영역밖에 없지만 이것도 다 그 어떤 색과 같은 빛의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아마 나노미터라는 단위가 아마 초등학생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미터에 접두사 나노 n을 붙이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는 겁니다. 대략 크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머리카락 굵기가 약 이제 0.1mm, 그냥 10의 5승 나노미터 정도 되고 물 분자 크기가 0.2 나노쯤 됩니다. 그러면 가시광선이 이제 750 나노니까 얼마나 작은지 좀 감이 올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라디오파 이런 거는 킬로미터잖아요. 그래서 라디오파가 이제 AM이나 이런 주파수 같은 게 우리가 건물 안에 있어도 엄청 잘 휘어서 이렇게 안에까지 잘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빛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백색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얀색 빛.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에는 하얀색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얀색 빛이란 결국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이것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 빛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턴이 이런 식으로 프리즘을 가지고 각 색깔마다 굴절률이 다른 걸 이용해서 분산을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분리되더라. 즉 이게 다 합쳐진 게 이제 백색광이더라 하는 것을 밝혀냈고, 제가 자꾸 이 버튼을 잘못 누르는데 이게 캔슬이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 빛의 파장 성분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기를 이렇게 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스펙트럼을 보면 자, 250 나노미터.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게 요 영역이에요. 한 400 나노에서 한 750 나노. 이쪽은 이제 자외선, 이쪽은 적외선이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스펙트럼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아주 긴 이렇게 꼬리가 있는 이런 곡선인데, 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빨주노초 파남보 자체도 연속이지만 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이 적외선 쪽도 아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을 보면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이죠. 그러면 백색광이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광원으로 백열등과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LED를 많이 쓰죠. 이런 것들도 다 백색광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 초록색 빛이 가장 강한 이런 곡선을 가진다면 백열등은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백열등을 보시면 약간 누르끼리한 좀 약간 노란색 계열의 어떤 주황색빛 그런 빛이 나오는 이유가 이쪽 편의 세기가 더 센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즘 쓰는 화이트 LED, 백색광을 내는 LED는 곡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파란색이 꽤 높고 여기가 적고 이쪽이 돼 있잖아요. 사실 백색 LED는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RGB LED를 섞거나 아니면 파란색 LED를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분자들을 다른 물질들을 이제 빛을 내게 하는 물질을 자극을 해서 이쪽 빛을 또 내게 해서 섞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GB가 레드, 그린, 블루가 섞이면 이제 화이트가 나오는데 그 상대적인 분포가 다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파란색 쪽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차가운 색깔의 계열의 색온도가 낮다고 하죠. 그런 계열의 이제 LED가 나옵니다. 물론 요즘 LED도 이제 좀 더 따뜻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분포를 가지는 LED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마 공부 많이 하시니까 안경 끼신 분 많은데 요즘 청색광 나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스마트폰 많이 쓰고 컴퓨터 많이 쓰면 청색광이 눈을 해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안경점에 가면 청색광 차단 뭐 이런 코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백열등을 쓸 때는 청색광이 많지는 않은데 LED는 이렇게 청색광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LED를 많이 쓰면서 이제 파란색 광이 이제 문제거리로 이제 돼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색깔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본다는 것은 결국 눈에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본다는 것은 어떤 빛에서 빛은 직진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부딪히기 전까지는 직진합니다. 직진했던 게 반사돼서 오거나 산란돼서 오거나 아니면 광원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셀로판지처럼 투과돼서 오는 빛을 우리가 보면 그 색깔을 이제 눈에서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물체의 색깔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 탐스러운 이 파프리카겠죠? 이제 빨간색 파프리카의 사과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초록색 꼭지가 있는데 백색광이 들어왔을 때 빨간색이 보인다는 것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간색이 주로 반사하고 딴 것들은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에 아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쪽은 초록색이다. 그럼 우리가 이 파프리카를 백색광 하에서 보지 않고 빨간색 빛만 나오는 LED나 아니면 셀로판지로 가린 빛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여기는 밝게 보일 거고 여기는 반사를 안 하니까 그냥 어둡게 보이겠죠. 초록색 빛에서 보면 얘만 밝고 얘만 어둡게 보이겠죠. 이런 색깔을 잘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 빛이 이제 빛하고 물체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빛만 얘기하다가 빛이 어떤 이제 임의의 모양을 가진 물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투과하는 빛이 있겠죠. 또 흡수되는 빛이 있겠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이 있겠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예, 이 프린터지를 다 가지고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자, 산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들어온 빛은 투과되거나 흡수되거나 아니면 산란 또는 반사되면 이거의 합이 이제 결국 들어온 빛이겠죠. 결국 반사라는 것도 일종의 산란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산란이라는 것은 가는 빛이 방향을 트는 게 산란인데
이게 뒤로 그대로 돌아오면 이걸 반사라고 하죠. 그래서 반사 또는 산란.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입자를 이제 가정을 합시다. 파장, 아까 빛의 파장이 아주 큽니다. 한 700나노. 근데 그보다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 입자에 부딪혔을 때 빛에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 흡수되는 세기가 만난 입자의 부피하고 관련이 있는데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부피에 비례해서 흡수가 더 세게 됩니다. 반면에 산란의 경우에는 그 입자의 부피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요거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입자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산란이 더 주도적이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 입자의 크기가 수나노미터 정도 작은 사이즈에서는 주로 흡수가 대부분 일어나고 산란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입자의 크기가 한 수백 나노쯤 되면 주로 산란이 크고 흡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현상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팩터들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작은 입자의 경우에 빛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백색광이 여기 작은 입자, 그러니까 크기가 한 수나노미터 정도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색소 분자 있잖아요. 염색하거나 뭐 바지에 청색 아니면 어떤 뭐 이 옷 같은 데 있는 어떤 색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보통 어떤 유기 분자, 색소를 나타내는 어떤 분자가 작용을 합니다. 걔들은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얘들이 갔을 경우 어떤 흡수를 하는데 만일 이 흡수하는 파장이 가정을 합시다. 이 초록색을 많이 흡수한다고 가정을 하면 투과되는 빛은 어떻게 했죠? 여기서 요거를 뺀 만큼 뒤집어진 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많이 흡수되고 남는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산란을 주로 안 하니까 이쪽 방향에서는 거의 잘 보기가 힘들겠죠. 근데 실제 요런 것들이 어떤 필름에 붙어 있거나 옷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유리 안에 있거나 하면 여기서 투과된 빛들이 이런 표면에서 또 반사가 돼서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 반사광은 결국 투과광과 거의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초록색을 많이 흡수하면 반면에 초록색을 빼고 나머지가 나오니까 빨강하고 파란 계열이 합쳐져서 주로 핑크빛 아니면 바이올렛 보라색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입자를 좀 더 키워봅시다. 입자 크기가 이제 수십 나노입니다. 아까 수백 나노까지 가면 산란이 주로인데 이제 이 영역에서는 산란과 흡수가 둘 다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아까처럼 흡수가 일어난다고 치고, 자, 산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빛이 꽤 많죠.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금나노 입자나 은으로 된 나노 입자는 보통 이제 흡수되는 이 파장 분포랑 산란되는 분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초록색으로 흡수한다면 산란광도 초록색으로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투과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뺀 게 이제 투과가 되니까 그 보라색빛 또는 핑크빛 쪽으로 색깔이 보이겠죠. 그러면 아까 거와 비교했을 때 투과광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산란광은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산란광이 투과광과 거의 비슷한 색깔을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산란광은 투과광과 반대되는 색깔이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노 입자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금으로 된 나노 입자를 용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용액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라이트가 플래시 라이트 같은 것이 이렇게 빛으로 갑니다. 여기 나오는 빛은 흰색 종이에 요 투과된 빛을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입자 용액의 투과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핑크빛 또는 보라색 빛이죠. 네. 아, 좋아요. 그런 반응. 자,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빛은 산란광. 아까 산란되는 거는 입자가 얘들이 적당히 크기 때문에 얘하고 반대되는 곡선. 자, 무슨 색깔 같아요? 노란색. 사실 초록 계열과 노랑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직접 실제 이 용액을 들고 이렇게 빛을 쫙 비춰보면 약간 연두색에 가까우니까 초록과 노랑 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빛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란이 되는데 뒤로 가면 이 부분은 또 초록색이 아니죠. 그 이유는 여기서 많이 산란돼 버리면 초록색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받는 빛은 처음에 전체 백색광을 받아서 녹색을 산란했는데 이쯤 되면 입사되는 빛 자체가 초록색 성분이 많이 작아져서 초록색 성분이 점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온 빛은 이제 거의 핑크나 보라색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물질을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빛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두고 보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금이 아니라 은나노 입자입니다. 이제 50나노 정도 크기의 지름을 가진 은나노 입자를 이 글래스 위에 이제 유리 위에 이제 얇게 코팅을 한 건데 입자들이 자세하게 크게 보면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나노 입자는 이제 어떤 흡수 또는 산란된 스펙트럼이 보통 파란색 계열을 강하게 흡수하거나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하나는 뒤에를 하얀색 종이, 여기는 까만색 종이를 두고 빛을 위에서 비치고 봤는데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이 같은 물질인데 그 이유가 까만색의 경우에는 까만색은 모든 빛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흡수하기 때문에 빛이 안 나와서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고 흰색은 모든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 섞여서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입자 위에 갔을 때 파란색은 흡수되거나 산란이 됐어요. 그 일부가 이쪽으로 뒤로 나오겠죠. 나머지 빛은 투과되는데 투과되고 났더니 여기서 다 흡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요 빛만 보니까 이제 파란색이 보이겠고 반면에 흰색 바탕이 있으면 투과된 빛이 다시 이 흰색 종이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들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파장만 일부 나온 거고 얘는 전체에서 걔들을 뺀 것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파란색이라면 여기는 이쪽에 보색인 이제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사실 원리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미 이걸 이용한 어떤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고대 유리 세공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컵의 이름이 라이커거스 컵이라고 해서 서기 4세기경에 아마 로마 시대에서 제작이 됐는데 현재 그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유리컵에 이런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아주 정교하게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아주 정교한 세공 때문에 중요한 유물인데 재밌는 현상은 지금 보면 녹색인데 자, 컵의 바깥쪽에서 여기서 빛을 봤을 때는 녹색으로 보인 반면에 컵 안쪽에서 빛을 쏘면 빨간색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아까 앞에 슬라이드를 이제 봤으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서로 보색인. 자, 이걸 실제로 동영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빛을 보다가 이제 점점 안쪽에서 빛을 쐈을 때 이렇게 점점 붉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유리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유리 컵 안에가 아니라 유리 안쪽에, 유리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겠죠? 뭐가 박혀 있을까요? 금 나노 입자. 그렇죠. 아까 우리 금 나노 입자 봤죠? 초록색을 산란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금 나노 입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주입을 해가 유리에 섞는 기술들이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알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유리 세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금박이나 은 세공 같은 걸 하다가 우연히 어떤 이제 나노 입자들이 섞여 들어가서 그 유리를 아름다운 색을 만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이쁜 색이네 해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한층 업그레이드된 어떤 이제 유리 작품으로 팔았겠죠. 팔았는지 진상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간직이 됐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금 나노 입자에 의한 현상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빛의 색깔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나노 입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노 입자,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이 강의들 처음 듣지는 않으시죠?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5번 이상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적네요.
네, 아마 이제 나노라는 분야가 최근에 아주 많이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강연자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나노 입자, 나노, 이게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고대 그리스어에 나노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난장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노라는 접두사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냥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반대로 우리 기가비트, 기가바이트 얘기 많이 들어보죠. 요즘 뭐 그 USB도 몇 기가 하는데, 그 기가라는 거는 반대로 10의 플러스 9승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어원이 어떤 고대 그리스에서 왔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 기가스, 즉 거인이라는 뜻에서 왔답니다. 자, 그건 여담이고, 자, 이 스케일을 한번 봅시다. 10의 8승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의 8승 나노미터면 10의 8승 나노미터면 10cm쯤 됩니다. 이게 이제 1cm겠죠. 1mm, 이제 모래알 정도 크기. 그리고 머리카락 굵기가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한 10마이크로미터니까 이 정도 되고, 아까 물은 0.2나노쯤 된다고 했죠. 여기쯤 있고, 우리 몸에 있는 DNA가 한 이제 이 너비가 한 1나노쯤 된답니다. 그럼 빛은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한 700나노미터 밑으로죠. 380에서 700 정도, 750.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그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에 비해서도 이 나노미터라는 스케일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가 되면 기존의 어떤 물성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1cm by 1cm짜리 어떤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 이제 이렇게 쪼갰을 때 이제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가서 나노미터까지 쪼개게 되면 이거 하나로 굉장히 많은 개수의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동일한 부피인데도 표면적이 무지하게 많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안쪽에 감춰져 있던 면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 표면에서에 있는 원자와 물질 안에 있는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의 상대적인 크기 비례해서 물질의 어떤 물리적 특성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특성이라 하면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기계적 여러 가지 물성에 다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거는 주로 이제 광학적인 성질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괴예요. 금괴. 아주 비싸겠죠? 이 금괴가 있는데, 이 금은 이건 보통 금색이라고 하죠. 금색. 금색이 약간 노란색 계열을 금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여기 용액에다가 넣어놨더니 무슨 색깔 같아요? 빨간색. 이것도 이제 그러면 금색이네요. 금색. 금의 색깔인데, 자, 크기에 따라서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아까 저희 앞에서 배웠죠. 색깔이라는 것은 결국 빛의 파장에 의한 거기 때문에 광학적인 특성을 색깔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색깔이 노란색이다 하면 노란색 빛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크게 한다는 뜻이에요. 반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특성이 바뀌면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금색이란 말이 나왔는 것은 아마 이 나노 입자를 만들어 보기 전의 시대에 사람들이 아마 얘기를 했겠죠. 은색, 이거 금색 같지 않아요? 노란색? 근데 나노 입자로 만들면 은이 오히려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스펙트럼을 보면, 자, 우리가 이 색깔을 보면 얘하고 조금 다르죠. 비슷하지만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누구한테 설명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고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을 딱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서로 오해를 안 해요. 이 스펙트럼을 딱 주면 얘는 얘다. 이 스펙트럼을 보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안에 있는 금 나노 입자를 안에다가 이제 분산을 시켜 놓은 건데, 나노 입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10나노, 20나노 지름을 점점점 키워봤더니 이 피크가,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에 가장 많이 그 상호작용하는 파장이 점점점 약간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죠. 세지기도 하지만 중심 파장이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근데 크게 많이 이동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열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 크기가 커질수록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보라색 계열이 점점 더 세게 나오겠죠. 그걸 빼고. 그래서 커질수록 이제 보라색 계열로 나온 거고, 은나노 입자의 경우는 보시면
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동합니다. 확 이동해서 한 100나노 되면 금은 요거밖에 이동하는데 얘는 한 100나노 이상 파장을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도 색깔이 바뀌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제 이쪽으로 갈 때 이제 산란 정도 같은 것들이 좀 달라져서 이제 좀 더 희미해진 식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펙트럼의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걸 때문에 이제 광학적인 어떤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금하고 은이 가장 크게 상호작용하는 빛의 영역이,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파란색, 자, 다 가시광선이잖아요. 실제 나노입자를 만들어 보면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라고 하죠. 비산금속. 걔들이 주로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그 흡수나 산란이 최대가 되고, 좀 싼 알루미늄이나 뭐 다른 이런 입자들은 아예 이 피크가 나오는 데가 이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난 자외선 또는 또 어떤 물질은 적외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노입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처럼 덜 이쁘고 좀 덜 귀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나노입자를 가지고 광특성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 금속 중에도 귀금속 나노입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귀금속 나노입자가 아닌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입자들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금속이 아닌 물질이 뭐가 있나요? 유전체 어떤 게 있을까요? 탄소? 탄소는 이제 분자니까 좀 크게 어떤 물체로 따지면 유리 금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금속의 특성이 뭐죠? 전기가 잘 통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잘 통하는데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유리, 플라스틱, 나무, 고무. 근데 나무는 나노입자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서. 왜냐하면 대부분 나노입자 만들 때 큰 거를 쪼개서 만들기보다는 작은 거에서 이제 합성을 해서 키워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체, 영어로는 다이렉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이제 금속과 다르게 전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노입자들은 이 산란 스펙트럼을 보면 일단 이런 나노입자는 흡수를 잘 안 해요. 흡수를 안 하고 대신에 산란만 하는데, 산란의 경우에 이 곡선이 입자가 이 빛의 파장보다 아주 작은 영역의 입자라면 그 빛이 산란할 때 그 강도가 파장, 람다라는 게 이제 파장입니다. 파장의 4승의 역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산란이 적게 되고 짧을수록 크게 되고, 이걸 이제 레일라이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곡선을 대체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뭐든 간에 유전체가 동그랗고 사이즈가 파장보다 아주 작으면 대부분 이제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아까 귀금속에는 분명히 여기서 어떤 피크가 있었는데 얘는 피크가 없이 이리로 갈수록 짧아지고 이리로 갈수록 낮아져요. 사실 이런 곡선이 이제 왜 하늘이 파랗냐 뭐 이런 질문하고도 많이 관련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 나노입자와 달리 금속 나노입자는 왜 특정 파장에서 흡수와 산란이 최대가 될까?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전기가 통하면 왜 그렇지? 자, 차이는 전기입니다.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는 말은 결국 전기는 전자의 이동이죠. 전자가 그러면 금속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비금속에서는 아니겠죠. 그러면 빛은 전기적 성분이 있죠. 전자기파니까 전기장. 그러면 빛의 전기장과 금속 내의 전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입자가 있습니다. 이제 빛의 파장이 이만한데 이게 한 500나노라고 칠게요. 그보다 작은 거니까 한 50나노짜리 어떤 그 입자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금속 나노 입자면 이 안에 전자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금속이면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님과 동시에 내부에는 전기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표면에만 주로 전자들이 움직이고 다니고 전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이 전자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전기장이 요 포인트에서 증가했다가 낮아졌다가 증가했다가 세졌다가 줄었다가 이러겠죠. 그러면 거기 따라가 전기장이 있으면 전자가 전기장에 따라서 내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저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럼 전자기파가 들어가면 비금속과 다르게 이제 금속 입자에서는 전자가 이 전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들의 모임을,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플라즈몬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몬이라고 하고, 표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피스 플라즈몬, 그리고 주로 여기에 갇혀있지 이 밖으로 나갈 수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즈드, 그래서 국소 표면 플라즈몬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게 온이라고 붙는 게 여러분 포톤 들어보셨죠? 빛을 포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렉트론, 그러니까 입자들을 주로 입자와 같으면서 에너지를 가진 애들을 주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 온이란 말을 많이 붙이는데, 실제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처음에 O1은 플라즈마 구름 같아 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플라즈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플라즈몬이라는 것은 금속 입자 내 전자의 진동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좋아요. 이 전기장이 들어왔을 때 국소 표면 플라즈몬이 생기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냐? 아이고, 한 번 누르는데 두 번 자꾸 누르시네. 자, 입사광에 들어왔을 때 이 플라즈몬이 생기는데 이 입자의 크기가 다르면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드가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파동이 있을 때 양쪽 끝을 잡고 있을 때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 거리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가 잘 흔들릴 수가 있고 어떤 주파수는 잘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고유한 주파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금속 나노 입자의 성질과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 어떤 고유한 진동 주파수와 이 들어간 빛의 입사 광의 주파수, 즉 전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딱 매치가 되면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localized surface plasmon이 레저넌스,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공명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아주 이제 가스, 고음으로 쫙 할 수 있는 가수가 마이크를 세게 노래 부르면 이 유리잔이 팍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이제 불렀을 때 나오는 어떤 이제 소리의 에너지가 이 그 유리 글라스 잔에 어떤 주파수와 공명 주파수와 매치가 돼서 이 소리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이 돼서 누적이 돼서 결국 너무 크게 진동하다가 이제 다 깨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공명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글래스 대신에 여기는 글래스의 소리니까 이제 흔들어주는 어떤 미케니컬한 진동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그 나노 입자의 전자를 진동시킬 수 있는 전기장을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소리 대신에 입사광의 빛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적인 빛 에너지가 금속 입자 내 국소 표면 플라즈마로 전달이 되면 이 에너지가 여기에 막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이 점점점 여기에서 흡수가 세게 되고 산란이 세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강화, 무슨 증폭,필이 나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 그러면 이제 흡수도 강해지고 산란도 강해지는데, 그럼 그 산란이 얼마나 세지냐 한번 봅시다. 아까 금속 나노 입자는 그런 서피스 플라즈몬이 일어나는데 비금속 나노 입자는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유전체의 산란의 세기는 입자 부피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둘 다 유리 입자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산란이 세겠어요? 이쪽이 훨씬 세겠죠. 그런데 실제 이쪽을 금나노 입자라고 두고 이쪽은 플라스틱 나노 입자라고 두면 한 80나노 크기의 금나노 입자가 300나노 크기의 플라스틱 나노 입자가 산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율의 세기를 산란합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 차이 크게 안 나 보이잖아요. 80하고 300. 근데 산란광의 세기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만일 금나노 입자가 아니라 플라스틱 나노 입자가 80나노와 300나노만큼 지름이 차이가 난다면 세기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 자, 이게 80에서 300이면 3점 몇 배 지름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3승이 이제 부피비니까 부피비로는 한 53배가 정도됩니다. 그러면 부피의 제곱의 세기가 비례하니까 53의 제곱은 2800, 거의 3000배 차이가 나야 될 그 산란광의 효율을 이 금속이기 때문에 얘가 극복을 한 겁니다. 즉, 금나노 입자의 광산란 효율이 같은 크기의 유리나 플라스틱 나노 입자에 비해서 약 3000배나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즉, 빛이 커졌습니다. 증폭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전에 얼핏 보여드렸던 이제 금나노 입자는 빨간색이고 은나노 입자는 노란색이다 했는데 이것은 원형의 구형의 나노 입자의 경우에 한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고 실제 화학자들이 구형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막대기도 만들 수 있고 쉘도 만들 수 있고 또 속이 빈 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쌀같이 좀 길쭉하게 생긴 것도 만들 수 있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대표적으로 자, 요 첫 번째 거는 골드. 여기 이제 AU라고 쓴 거는 원소 기호인데 이제 골드를 AU라고 쓰고 실버를 AG라고 씁니다. 은. 그럼 요 다섯 개는 은나노 입자. 요거는 이제 금나노 입자고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요 스케일 바가 이제 요게 20나노니까 하나하나 입자의 크기가 한 20나노쯤 되겠죠. 얘들은 이제 좀 더 큰 거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제 구형의 금나노 입자는 빨간색 계열인데 그리고 은나노 입자의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구형일 때는 이런 색깔이 나는데 얘들을 뭐 납작한 삼각형으로 만드냐 뭐 어떤 식으로 크기를 바꾸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이제 스펙트럼이 이쪽입니다. 생각보다 보면 색깔이 굉장히 크게 변한 것 같은데 스펙트럼은 별로 크게 안 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스펙트럼의 차이가 이제 이런 우리 눈에 보일 때 이런 완전히 다른 색깔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원인들을 어떤 팩터들이 있을까? 그건 결국 이제 어떤 색깔로 보이냐는 거는 아까 그 고유 진동 주파수하고 가장 크게 상호작용을 해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고유 진동 주파수가 어떤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정하는 게 금속의 종류, 금이냐 은이냐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그 두 번째 금속의 그 입자의 크기 작냐 크냐 뭐 5나노냐 50나노냐 100나노냐 그리고 형태 동그랗냐 구형이냐 막대냐 피라미드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입자 표면 근처의 물질 그러니까 얘가 물 안에 있느냐 기름 안에 있느냐 뭐 어떤 미디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색깔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팩터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는데 바꿔 말하면 얘를 잘 모니터링을 하면 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즉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싱. 자, 이제 나노 입자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증폭에 대한 얘기 이제 마지막 키워드에 대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구형에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한 건데 70나노 크기의 지름을 가지는 은나노 입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빛이 들어갔을 때 빛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빛이 세기가 로컬하게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세기가 어떤 분포를 가진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와 같습니다. 즉 여기 빨간색으로 갈수록 전기장 즉 빛의 세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빛들이 여기에 이제 표면에 집중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멀어질수록 그 빛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표면이 안 있고 왜 이쪽으로만 돼 있을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구는 시메트릭 하잖아요. 대칭적인데 그러면 봤을 때 여기 다 있어야 될 텐데. 혹시 편광 들어보셨어요? 편광? 그죠? 빛의 특성 중에 편광이 있죠. 편광. 자, 다시 한번 우리 죄송합니다. 자, 빛의 특성. 아까 빛이 파동이라고 했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빛의 파동. 전기장이 오락내락, 자기장이 이쪽으로 하면 빛이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해서 하기 때문에 빛이 이쪽으로 진행할 때 여기 입자가 있어요. 근데 전기장을 보시면 하나의 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방향이 수직인 한쪽 방향을 딱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전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빛의 편광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축에 그러니까 이걸 Y축이라고 하면 Y축 방향의 편광 방향이 있겠죠. 그럼 빛이 여기서 이쪽으로 입사한다고 쳤을 때 빛이 이렇게 편광이 된 빛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빛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빛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된 빛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넣었단 말은 빛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편광은 전기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금속 안에 있는 전자가 상호작용한 거는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이니까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가장 큰 빛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평광되지 않은 일반 태양광 같은 것들을 그냥 받으면 모든 평광 방향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평광이 안 된 빛을 넣으면 이런 분포가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하나의 딱 평광 방향이 정해진 빛을 넣으면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제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아까 구형 나노 입자만 봤는데 구형만 있는 거 아니라겠죠. 네모도 있고 또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전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금속 구조체에서 전자가 막 이동하는데 전기가 어디에 잘 모이냐면 이렇게 스무드한 데보다 뾰족한 데에 전자지들이 잘 모여요. 전기장도 세고. 그래서 피레침 같은 것도 뾰족하기 때문에 전기가 글로 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구형에보다 예를 들면 이런 입자를 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서리 같은 더 샤프한 그런 곳에 이제 전기장이 더 모이고 광정폭이 더 세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광정폭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원형보다는 이렇게 뾰족한 게 낫네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 발견한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모으면 더 낫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놨더니 이 사이에 빛이 굉장히 크게 증폭되더라 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뾰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더 뾰족한 것 사이에 두 개가 있으면 더 증폭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색이에요. 거기 요 높이가 뭐냐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증폭률이 10의 8승 가까이 증폭이 됩니다. 근데 이 10의 8승 굉장히 크죠. 물론 여기는 이 빛의 세기를 증폭률로 나타낸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이 썰스라는 나중에 어떤 측정 방식이 있는데 그걸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 자체로 하면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의 제곱, 10의 4승 정도 이렇게 증폭될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게 증폭됩니다. 그러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크게 증폭되면 여러 개를 놔두면 그런 포인트가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전기장이 집촉이 돼가지고 증폭이 많이 된 것을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엄청 뜨겁게 이제 빛이 증폭된다. 그래서 이제 핫스팟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서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쓸까? 왜 증폭시키냐? 자, 광학 센서란 말 많이 들어봤죠? 센싱, 센서, 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뭔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뭐가 변했느냐 이런 걸 재는 걸 센서라고 하는데 광학 센서는 이제 광학적인 방법으로 재는 거 있죠? 그럼 광학적인 방법으로 뭘 잴까?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 센서, 케미컬 센서, 어떤 특정한 뭐 물질 같은 것들이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할 때 광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좀 복잡한 구조의 어떤 분자가 있죠. 이 분자가 우리 이 용액 속에 얼마나 들어있냐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들어있냐 알고 싶으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를 넣고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봐서 아웃풋이 인풋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냐를 보고 뭔가 있냐 없냐 얼마나 있냐를 알 수 있죠. 그게 기본적인 어떤 센서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1의 세기를 가진 어떤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기가 줄 수도 있고 파장이 바뀔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바뀌었는데 바뀐 율이 0.01, 즉 한 1%만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럼 굉장히 작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이 있냐를 알려면 이 1%의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1%면 좋아할 만한데 0.00001%면 거의 측정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측정 디텍터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디텍터의 한계 이상으로 측정을 하려면 결국은 얘를 키워야 되는데 얘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빛을 세게 하면 비례해서 커지겠죠. 1일 때 0.01이면 100배 세게 하면 이 세기가 한 1로 커지니까 측정 가능하겠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100을 넣었는데 우리 이 용액 속에 이 분자의 존재만 알고 싶은데 다른 물질들도 이 100이라는 엄청난 센 빛을 받으면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을 재고 싶은데 세포에다가 엄청 센 레이저를 쏴가지고 해버리면 타버린다거나 이런 데미지를 주면 우리가 관찰을 하기 전에 이제 샘플을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센싱을 하고 싶은데 넣는 빛은 전체적으로 키우고 싶진 않아.
그런 방법이 얘 있는 데만, 그 주위에만 강하게 빛을 쐬면 들어가는 빛은 1인데 얘 주위에만 증폭시킬 수가 있으면 나오는 신호는 1이 나오고, 반면에 주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1의 세기를 빛을 받으니까 데미지도 안 받고 좋겠다. 이런 컨셉에서 국소적으로, 로컬라이즈드, 국소적으로만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 나노입자의 성질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광 증폭을 시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인데, 몇 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형광 신호를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형광, 이런 이미지 혹시 많이 보셨죠? 생물 시간 같은데 되게 이쁜 사진들인데 알록달록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제 세포 내의 각각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광을 내는 형광 물질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리고 보는 건데, 형광이라는 건 결국 이제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의 파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파장의 빛을 다시 발산하는 물질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냥 빨간색을, 자외선을 받았을 때 자외선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받아서 나는 빨간색을 내거나 초록색을 내거나, 아니면 보라색을 넣어줬더니 보라색보다 다른 어떤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광이라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이런 이미징 하는데 현미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나오는 신호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샘플을 우리 이제 이 빛에 대고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하는데 이 빛을 받아서 몇몇 그 형광 분자들이 빨간색, 초록색을 내는데 넣어준 빛이 굉장히 강하게 그대로 나와버리면 디텍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파장이 바뀌기 때문에 형광 분자에서 나온 빛과 그냥 통과한 빛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을 구별해주는 특수한 필터 같은 걸 쓰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 쪽 이미징 하는데 많이 쓰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 경우에는 꽤 세게 했을 때는 잘 보이는데 얘도 분자 하나하나가 작아지면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형광 분자들도 좀 더 세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나온 방법이, 아까 이제 금나노 입자나 은나노 입자 주위에는 빛이 아주 강하게 집속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형광 분자를 그대로 넣어준 게 아니라 형광 분자를 이 은이나 금나노 입자 주위에 이렇게 붙여서 걔를 넣어줘서 얘를 모니터링을 하면 요 하나하나가 내는 빛보다 여기 빛을 집속해서 얘가 형광이 나오니까 엄청 세게 나오겠죠. 그러면 더 소량에 있는 분자를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선명한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처리를 해주면 그 발산되는 빛의 세기가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형광 신호를 증폭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게 라만 신호라는 걸 하는데,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라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도의 어떤 과학자, 노벨상 물리학상 받은 분인데, 그분이 발견한 어떤 산란 특성인데, 자, 이게 H2O 물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은 여기가 어떤 본드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용수철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하는 거는 이 H와 O 뭐가 연결됐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요 진동하는 주파수에 맞게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간 뒤에 여기 나오는 빛의 파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스펙트럼을 보면 이 안에 이제 OH 본드가 있구나, 무슨 본드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복잡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어떤 색소 분자인데, 여기다가 이제 라만을 보면 이렇게 픽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각 픽마다 이 픽은 여기서 나온 픽이구나, 얘는 N하고 그 질소하고 뭐가 연결된 거구나.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역으로 이 물질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밝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테크닉인데,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라만 산란이 일어날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나 뭐 알코올처럼 아예 이제 솔루션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볼 수 있지만, 분자 한두 개가 있는 거는 거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디텍터가 좋아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그 이용을 못하고 있다가, 이 아까 이제 금나노 입자가 광을 증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 역시나 아까처럼 이 나노 입자 주위에 그런 분자들을 두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분자가 이 나노 입자 주위에 가서 붙을 수 있게 어떤
딱 캡처를 할 수 있는 분자를 코팅을 해서 딱 넣어주고 걔가 붙었을 때 걔들을 모니터링을 하면 원래 신호는 굉장히 약하게 나올 게 이렇게 이만큼 증폭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더 소량으로 존재하는 타깃 물질들에 대해서도 이제 유무와 농도 같은 것들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신호 증가율 앞에서 10의 8승이나 나오는 게 이제 요 효율의 증가를 아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기법을 쓰면 진짜 단분자 하나하나의 신호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슬라이드는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광열 효과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포토 서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주로 산란 얘기들을 했는데 아까 우리 빛이 들어가면 투과, 산란, 또 뭐가 있었죠? 흡수가 있었죠. 흡수. 이 흡수를 이용한 이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흡수율도 이제 아까 서피스 플라즈몬에 의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금속 나노 입자가 빛을 받으면 흡수를 꽤 많이 해요. 그럼 그 흡수된 빛이 어디로 가냐? 그게 이제 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열이 전체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 이 입자 주위에 국한돼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요 주위에는 예를 들면 50도, 60도가 올라가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그냥 원래 상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솔루션 안에 이제 금 나노 입자가 몇 개가 있으면 그 근처만 뜨거워지는 거죠. 이걸 어디에 쓰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포들이 온도가 한 뭐 10도만 올라가도 쉽게 우리 40도 넘으면 막 해열제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온도가 높아져도 쉽게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어떤 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려면 그 세포만 딱 가열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걔를 죽일 수가 있겠죠. 그 방법으로 이런 금나노 입자를 이제 나노 입자가 아까 표면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면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이 암세포 표면하고만 선택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어떤 분자들을 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쥐 같으면 이제 꼬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넣었더니 이제 걔들이 막 돌다가 피 속에 돌다가 이제 암세포 쪽하고만 상대적으로 많이 갖다 붙으면 암세포 주위에 골든 나노 입자들이 막 붙어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밖에서 빛을 주면 걔들 주위만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옆에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이상이 없는데 붙은 애들만 뜨거워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자, 여기 영어로 NIR 레이저라고 써 있죠. Near Infrared, 즉 근적외선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가시광선보다는 주로 근적외선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가끔 그 굉장히 강한 하얀 빛, 백색광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사람이 얇은 피부가 있잖아요. 여기 통해서 빛을 보면 좀 붉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플래시 같은 걸 하거나 하면 백색광을 봤는데 분명히 이 틈을 보면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그 이유가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잘 투과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어떤 빛을 들어왔다고 쳤을 때 실제 파란색은 이 정도밖에 투과를 못한다면 파장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가요.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그 비금속 나노 입자나 입자의 경우 산란광의 세기는 파장이 길수록 약하고 짧을수록 산란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오는 동안 얘들은 산란이 많이 돼가지고 다 사라지는데 얘는 많이 통과해요. 거의 빨간색이면 한 3mm 이상 통과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얇은 부분 같은 데는 이제 붉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깊숙하게 내장 깊숙하게 있는 거는 이 방법으로 못 해요. 하지만 피부 근처에 어떤 이제 암들을 죽일 때 아주 딱 노출된 게 아니라 이제 피부의 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죽이려면 거기까지 빛이 가야 어쨌든 나노 입자를 이제 증폭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빨간색 빛을 이제 메디컬 쪽에서는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빨간색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적외선 쪽이겠죠, 이쪽. 그래서 그쪽 빛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노 입자를 만들 때도 그쪽 빛하고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을 크게 하는, 즉 공명 주파수가 적외선, 근적외선 쪽에 있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 골드 나노 로즈, 나노 라즈, 이제 막대형인데, 이렇게 막대로 만들어 놓으면 재밌는 게 아까 이제 구형의 금나노 입자는 크기를 10에서 10배를 증가시켜도 파장이
초록에서 뭐 크게 많이 안 바뀌었죠. 근데 금나노 입자는 신기한 게 이 파장을 결정해 주는 게 전체적인 크기가 아니라 요 aspect ratio, 그러니까 길이 대 여기 짧은 거, 장축 대 단축, 비율이 더 그걸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입자 자체가 작아도 이 비율을 길게 만들면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쉬프트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650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1000나노미터까지 이렇게 쉬프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합성을 잘해서 조정을 잘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장에 근조개선 영역에 딱 맞는 입자를 만들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입자에 코팅을 해서 암세포에 이제 선택적으로 달라붙게 만들면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예, 뭐 아직 크게 상용화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사람들이 이제 기초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나노 입자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 비싸죠? 금 비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런 데다가 쓰고 막 한번 쓰고 버리고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비쌀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뭐 금값이 최근 들어가 많이 올랐지 싶습니다. 이게 오락내락하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데 금 시세가 대략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그람당 한 6만 원쯤 돼요. 이거 뭐 금괴잖아요. 금괴. 그 도둑들이나 뭐 이렇게 범죄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게 한 1kg짜리예요. 얼마쯤 되겠어요, 돈이? 1kg면 거의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괴가 도둑들이 이제 은행들 틀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금 농도가 0.02%. 요게 부피가 한 여기에 유리병이 한 10ml 정도 들어있는데 그러면 1mg이 들어있어요. 1mg이면 1000분의 1g. 단순 환산하면 요 한 병 만드는데 금값은 60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안 비싸요. 근데 그렇게 작게 들어갔는데도 이제 이런 색깔을 나타내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단순히 금의 가격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노 입자는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합성하는 과정이 어려우면 그걸 합성하기 위한 공도 들고 시간과 노력과 장비들이 들기 때문에 비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할 수가 있다면 실제 들어가는 금의 양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강연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고등과학기술연구소에 이제 바이오 나노 광학 연구실이 있습니다. 즉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거 비슷하게 여러 가지 광특성을 가지는 금속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로 요게 이제 금입니다. 금인데 이제 막 그물망처럼 생겼는 어떤 속이 빈 구형인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이런 입자들을 만들면 얘들은 그 구조가 또 특이하기 때문에 광특성이 기존 입자랑 또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광특성을 가진 입자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응집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광산란이나 아니면 흡수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센싱이나 아니면 뭐 에너지 환경 기술 이런 쪽에 응용하려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